안녕하세요. 특수체육론 강의를 맡은 이성진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앞서서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필수 과목인 특수체육론의 합격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비장애인 영역에서 나오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 및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오는 다양한 장애 영역을 이해하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체육을 지도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을 빈도 높게 소개했으니까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합격은 절대 먼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교재 내용을 강의할 때 전체 내용으로 훑는 병렬식 강의가 아닌 핵심 내용을 짚는 강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의 주제는 특수체육의 개요입니다. 자, 소주제는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특수체육의 의미. 두 번째, 특수체육에서 사용하는 사정과 측정 도구. 세 번째, 장애인 대상 검사 도구. 네 번째, 패럴림픽 순서입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기출 포인트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된 내용을 보실 텐데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 34개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이나 생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며 2급 연수 과정은 지적, 정서, 지체 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 등의 특성에 따른 스포츠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년의 과정으로 볼 때 보통 연 5월에 보는 필기 과정, 합격 후에 보는 실기, 구술 과정, 마지막으로 연수. 이 1년의 과정을 통틀어서 다 마치게 되면은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점 유의하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체육의 의미입니다. 먼저 그 정의부터 짚을 텐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수체육이 뭐야? 특수부대가 하는 체육이야? 혹은 특전사가 하는 체육이야? 라는 등의 우스갯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보다 오래전에는 특수체육의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예로 들면은 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의미는 특수체육은 곧 장애인 체육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점을 유념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특수체육의 정의,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요구는 정말 다양한 장애 종류, 장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적이라는 의미는 바로 자아 개념의 정립, 그 다음에 심동적인 건 운동 기술, 인지적이라는 말은 지식 습득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추구한다고 나와 있고, 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특수체육의 교육 목표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특수체육의 용어에서는 특수는 영문으로 어댑티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어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변형 혹은 수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장애인 체육을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게 변형 및 수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체육의 교육 목표 영역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예시는 시험에 굉장히 높은 빈도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지적 영역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적절한 게임 전략을 고안하는 것. 자, 두 번째 심동적 영역, 게임, 스포츠, 댄스, 수영에 필요한 운동 기술을 숙달. 마지막 정의적 영역에서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을 배움. 자,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는 특수체육의 교육 목표 영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체육과 장애인 체육의 쓰임을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수체육은 장애인 체육이다 라는 개념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이 용어는 미국 저서 스페셜 피지컬 에듀케이션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수체육에서 특수는 체육을 수식하는 말로 체육의 대상자를 일컫습니다. 그 대상자, 체육에서 장애인을 의미하며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특수체육이랑 장애인 체육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차이점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교육, 지도, 연구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볼까요? 교육 영역에서는 대학교에 있는 특수체육교육과가 그 예로 들 수 있고, 지도 영역에서는 특수체육 지도자,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특수체육학회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특수체육도 장애인 체육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쓰임이 어디다? 교육, 지도, 연구 분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 체육인데요. 그럼 장애인 체육은 뭐죠? 어디에 쓰이는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 활동을 의미하며 전문 용어로서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활동의 내용인 체육이 결합된 용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장애인의 체육 활동 그 의미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과 관련된 능동적 체육과 수동적 체육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반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장애인 체육에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은 일반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비장애인 체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건강 증진, 삶의 질 증가, 그다음에 사회로의 참여 등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 포인트인데요. 재활 운동 및 체육,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사용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는데, 자, 두 번째, 특수체육, 장애인 체육,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체육, 재활체육은 때때로 구분 없이 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나, 어떻게 쓰임이 제한되어 있는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출 포인트입니다. 주제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실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웬 뜬금없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냐? 자, 우리 사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우리가 지도하는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관련 법들이 간혹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체육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 관리자는 체육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사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오래전 같은 경우 보면은 휠체어 탄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에 접근을 하는 걸 꺼려 했어요. 휠체어가 바닥에 쓸리면은 스크래치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서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이런 거부 활동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배드민턴장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계단밖에 없고 경사로가 없다면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겠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이게 뭐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수체육에서 사용하는 사정과 측정 도구입니다. 자, 사정이란 단어 자체가 입에 착 달라붙지 않고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알아보죠. 사정. 첫 번째, 배치 프로그램 계획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 자료 수집과 해석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장애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도자들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정은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통틀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정이란 학생이 교육 중재 전에 학생의 현행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어떤 교육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판단하는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정은 바로 교육, 중재, 전, 교육 중재 전이라는 이 포인트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 사정과 비공식적 사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식적 사정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표준화된 검사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비공식적 사정은 표준화된 절차보다는 지도자가 행동 관찰 등을 통하여 포함되는 비표준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정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측정인데요. 물리적 대상을 자나 저울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양을 수량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성진이의 키를 측정하였는데 175cm이다. 성진이의 몸무게를 측정하였더니 75kg이다. 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평가란 무엇이냐? 수집 자료에 근거하여 가치 판단을 통한 교육적 의사결정 혹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운동 기능 수준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사정과 평가는 서로 동일한 경우가 많으나 사정 단계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검사하는 반면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했던 영역의 검사에 초점을 둔다고 나와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정은 교육 중재 전에, 이 학생이 진짜 교육을 하기 전에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어디에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 자, 평가는 이 사정을 통해서 교육이 다 이뤄진 후에, 즉 교육 후에 특정 영역, 의도된 변화 목적을 가지고 얼만큼 변화되는지를 성취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정은 교육 중재 전, 평가는 교육 이후라는 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측정 평가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검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개인의 운동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규준 지향과 준거 지향 검사로 나뉘게 된다. 자, 시험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준 지향 검사는 바로 상대 평가를 의미합니다. 상대 평가, 즉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동일 집단 내에서 대상자의 바로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데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동 수행 능력을 시간, 횟수, 거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 자,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이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준 지향 검사는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측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준거 지향 검사는 뭐냐? 바로 절대평가인데요. 절대평가는 대상자의 점수를 준거에 비교하는 것으로, 자, 내 실력을 준거에 이미 정해져 있는 준거에 대입을 하는데 그 예로 들면은 실패했냐, 성공했냐, 혹은 우수, 보통, 미흡했냐,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거 지향 검사 같은 경우는 특정 기술이나 체력 등의 수준을 알아보는 데 유용, 수준 체크해 주세요. 수준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며, 대신 준거 지향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이 검사를 했을 때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이 학생의 어떤 활동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는데 거기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으니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기출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전에 배웠던 특수체육에서 시행되는 측정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 프로그램의 타당성,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만큼 제대로 측정했냐, 타당성을 제공하며, 성장, 발달, 교과 지도에 관한 기록을 만들며, 세 번째, 실행해야 할 교과 내용과 보조 자료를 파악한다는 것에 그 측정평가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별표를 5개, 아니요, 혹은 그 이상 쳐주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 한번 설명할 텐데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특수 교육의 꽃 혹은 특수 체육의 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IEP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번역을 하면은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자, 바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각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목표와 방법을 선택한 후 교육을 시행하는 것. 두 번째, 개인 교육이 아닌 1:1 교육이 아닌 개별화 교육은 장애인의 개인차, 신체 기능, 학습 능력 등이 되겠죠. 적절히 고려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필요에 따라 언제든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자, 이 특수체육에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착화된 교육이 아닌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 학습 능력 등을 파악해서 이 학생이 최대치로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은 특수체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령 한 명의 지도자당 20명의 학생 혹은 그 이상의 학생이 있게 되면 당연히 개별화 교육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장, 즉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교사당 적정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까지 체크를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자, 세 번째, 장애인 대상 검사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특수체육에서 검사 대상 영역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운동 기술 영역. 자, 하위로 4가지 있고 체력 영역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운동 기술 영역에는 스포츠 및 전문 여가 운동 기술, 게임 운동 기술, 그다음에 대근 운동 기술,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대근 운동 기술이 뭐냐? 자, 대근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큰 근육을 말하며 여기서는 예로 들면은 목, 팔, 다리 등 몸에서 큰 근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자, 체력 영역, 건강 체력과 운동 기술 체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이 시험에서도 간혹 출제가 되니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체력은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신체 조성으로 나뉘고, 운동 기술 체력은 속도,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등으로 나뉩니다. 허나 여기서 운동 기술 체력과 운동 기술 영역은 다른 의미니 차이를 구분해서 이해 및 암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화된 검사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교재에는 우리 3가지로 추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할 3가지 검사 도구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으며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GMD2입니다. 자, TGMD2는 준고와 규준 동시에 들어가며,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나이, 연령입니다. 각 검사 도구마다 정해져 있는 연령대가 각기 구분되어 있으니 이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록 할게요. 만 3세에서 10세 아동의 대근 운동 발달 수준을 검사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체크해 줘야 될 거는 만 3세, 10세 대근 운동 발달입니다. 여기에는 이동 기술 검사와 조작 기술 검사가 있는데, 여기 괄호치고 본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데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좀 생소한 단어들인데요. 바로 이 갤럽과 호흡, 립 등은 좀 생소한 단어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럽은 지금 제 손이 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 하나를 앞쪽에, 다른 발은 뒤쪽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이 뒷발의 앞꿈치가 앞발의 뒤꿈치에 가져다 대면서 말처럼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이동하는 이동 기술이며, 호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다리 하나를 들고 양팔로 추진력을 얻으면서 한 발로 뛰는 동작. 립은 일정 거리 앞에 콩주머니를 하나 놓고 뒤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한 발로 점프해서
반대발로 착지하는 그런 동작을 바로 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동기술 검사와 조작기술 검사를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대근 운동 발달 검사하는 TGMD2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PFT입니다. BPFT는 준거 지향 검사 만 10세에서 17세까지 건강 체력 요소,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 심폐지구력, 신체조성,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을 측정하고 총 27가지의 항목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한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애 유형에 따라 검사 항목별 방법이 구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팝스-D인데요. 우리 팝스-D를 알기 전에는 사실 팝스라는 측정 평가 도구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사실 팝스는 비장애인 영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학령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체력 평가인데요. 이것들이 장애 학생에게는 적절한 검사 도구나 실시 방법 등이 개발되지 않아서 2007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 학생에 맞는 실시 방법으로 다시 개발한 게 바로 팝스-D입니다. 자, 팝스-D에서는 장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측정이 조금 다른데요. 자, 가령 예로 들면은 팝스에서는 심폐지구력을 오래 달리기로 했다면 팝스-D에서는 휠체어 오래 달리기 혹은 6분 걷기 등으로 조금 변형해서 수정되어서 측정이 되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 점까지 함께 자,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시되 팝스-D는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쭉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GMD2는 만 3세에서 10세 대근 운동 발달 수준을 검사하는 거고, BPFT는 만 10세에서 17세 대상으로 총 27가지 항목, 건강, 체력 요소. 자, 팝스-D는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고, 자, 6개 장애 유형에 따라 기존의 일반적인 측정 방법을 수정하고 변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애인 대상 검사 도구 사용 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장애인 대상 검사 도구들은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들만의 특별한 검사 도구들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지도자들은 상황에 따라 일반인들의 검사 도구들을 적절히 수정하고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식과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넘어가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죠. 바로 이 수정과 변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adapted. 특수체육은 이 adapted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및 그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지도하는 활동 내용과 대상자에게 맞추어 새롭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네 번째,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의 검사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과정이며 다른 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대상자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패럴림픽입니다. 제가 소주제로 패럴림픽을 소개하긴 했지만 장애인 메가 3대 올림픽이 있는데요. 자, 첫째, 패럴림픽. 둘째, 스페셜 올림픽. 세 번째, 데플림픽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패럴림픽입니다. 그 개념부터 보실 텐데,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하여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신체 장애인들의 국제 경기 대회로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립니다. 자, 창설 당시 하반신 마비를 의미하는
패러플레지아와 올림픽을 합성하여 만든 용어였으나 신체가 불편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위가 이제 확대되어서 신체 장애인들의 올림픽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허나 이제 현재 오면서 패럴림픽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평등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등하다는 의미의 패럴럴과 올림픽의 합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 정도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분류 과정을 거쳐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애 종류는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신체 장애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나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똑같이 축구를 대결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이런 등급 분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장애 종류뿐만 아니라 같은 장애여도 손상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등급 분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패럴림픽의 역사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패럴림픽의 정식 명칭은 국제 스토크 맨더빌 경기 대회로 1948년 휠체어 스포츠를 창시한 영국의 신체 장애자 의료센터가 위치한 도시의 명칭입니다. 두 번째, 매년 7월 런던에서 대회를 개최해 오다가, 자, 여기 중요한 부분, 1960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회 공식 대회가 시작되어서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988년에서는 이때부터 올림픽이 폐막한 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에 패럴림픽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68년 제3회 텔아비브 대회에서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했고, 최근이죠.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패럴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죠. 자, 패럴림픽의 경기 종목입니다.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계는 22종목, 동계는 6개 종목입니다. 자, 쭉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치아, 그 다음에 장애인 골볼, 요 두 종목, 이 두 종목은 패럴림픽에서만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자, 보치아는 패럴림픽 온리.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종목으로서 하얀색 표적구가 중심이 되어서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이 겨루는 경기로 마지막까지 경기를 해서 하얀색 표적구와 가까운 팀이 이기게 되는 경기이고, 골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스포츠인데요. 시각장애인 3명이 양쪽 골대에 있어서 소리 나는 공을 손으로 굴려 상대편 골대에 골인을 시키는 경기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럴림픽에만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계 패럴림픽 종목에는 총 6가지가 있고, 이번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신희연 선수가 여기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매단 아주 값진 경험도 있다는 것도 한번 함께 체크해 주실게요. 자, 또한 패럴림픽의 참가 장애 유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 지적장애 등 10가지 등급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패럴림픽은 신체 장애인의 올림픽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신기하게 여기 지적장애가 같이 들어있죠. 자, 물론 신체 장애가 주가 되겠지만 지적장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가져가실게요.
자, 스페셜 올림픽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소개인데요. 우리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만 8세 이상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만이 참여하는 올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은 신체 장애인들, 물론 지적 장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스페셜은 만 8세 이상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겠죠. 자, 그리고 또한 디비저닝이라는 과정을 거쳐 그룹을 나누며 이를 통해 성별, 나이, 운동 능력이 비슷한 선수들이 한 팀에 모일 수 있도록 함. 우리 패럴림픽에도 비슷한 용어가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등급 분류죠. 패럴림픽에 등급 분류가 있다면 스페셜 올림픽에는 디비저닝이 있다. 즉, 성별과 운동 능력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을 달리하는 거죠. 자, 디비저닝에 비해 결승 기록이 기준치 이상 향상되었을 경우 실격 처리가 되지만 결정은 감독관이 내립니다. 또한 1등부터 3등까지는 메달을 수여하고 4등부터는 리본을 수여해요. 자, 그만큼 메달의 색깔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페셜 올림픽은 리본을 4등부터도 참가자 전원에게 주면서 참가 자체의 의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추측해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국제기구는 SOI, 스페셜 올림픽 인터내셔널이고 미국의 케네디 재단이 창설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애인 메가 올림픽 데플림픽인데요. 데플림픽은 바로 청각 장애인의 올림픽입니다. 자, 농아인 올림픽이라고도 부르고요. 보청기, 달팽이관 이식 등을 하지 않은 청각 장애인이고 55데시벨 이상의 손상을 입은 자만 참가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4년마다 학예 동계로 나뉘어 개최되고 올림픽 다음 해에 개최가 되게 되는 점. 국제기구는 ICSD, 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 for the Deaf. 그다음에 순위 선정은 올림픽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패럴림픽은 신체 장애인의 올림픽이라고도 부르며 참가 장애 유형은 총 10가지로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 장애인, 거기에 좀 독특하게 지적 장애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스페셜 올림픽은 누구였죠? 바로 만 8세 이상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참가하는 올림픽. 세 번째 데플림픽은 바로 청각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자, 2강부터는 IEP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